안녕하세요. 요즘에 공부하시라고 많이 힘드시죠? 자,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안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앞쪽에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수업을 참석하셨겠지만은,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종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책을 우리 여기 7페이지부터 시작이죠. 7페이지에서부터 해서 맨 끝에 페이지가 보게 되면 269페이지까지, 예, 그 안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대신에 제가 판서는 안 할 거예요. 판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못 하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 어떤 거는 좀 읽어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들은 요 파트 보세요, 요 파트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아예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7페이지 먼저 교재에서부터 페이지 불러드리면서 제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요약해서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쪽에 뭐 위험과 위험 관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 하나로 축약이 되죠. 예, 불확실성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8페이지 쪽에 두 번째 단락, 뭐 이런 불행과 이렇게 돼 있는 두 번째 단락에 뭐 위험과 위기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위험과 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해 놓으셔서 보시면 되고, 위험에 대한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예,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9페이지 맨 하단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 밑에 보면 기대하거나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 그래서 위험이 뭐냐라고 했더니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이 아닌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만큼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한 거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10페이지 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손인과 위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험회사는 손실 금액을 예측한 다음에 이 기대값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기대값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손해 금액이 생각한 것만큼이면 그건 바람직한 결과다. 이 부분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보시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서 보시면 맨 하단에 손인이란 직접적인 원인, 그렇죠? 사고 그 자체를 지칭한다라는 거. 그리고 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손인은 가치 상실 개념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요 문구를 위주로 해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인의 종류는 중요하죠. 손인의 종류 한번 보시고, 위태.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위태 쪽이 가장 많이 나올 텐데, 위태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그쵸? 예, 그런 형태들. 그래서 물리적 위태가 있고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법률적 위태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구분 못 하시게 되면 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1-3 위태 종류 있죠. 이 위태 종류에 나와 있는 것들, 이거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쪽 거 보시게 되면 아, 위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신적 위태나 도덕적 위태, 뭐 사기, 나쁜 짓, 악의에 의한 행위, 이거는 정신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손해. 그래서 손해라는 부분,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경제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손이라고 달리 손해는 이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 위험의 분류를 보게 되면 경영 위험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개인 위험도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소득이나 의료비, 배상 책임, 유형자산, 금융자산, 장수 위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보험 대상이냐라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걔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업이다. 그러면 기본적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에서는 당연히 재무적 위험이, 정태적과 동태적에서는 정태적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정태적이 뭔지 동태적이 뭔지. 그리고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본 위험이 뭔지 특정 위험이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당연히 객관적 위험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에서는 당연히 순수 위험이 부보 대상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위험 대상이 뭐냐, 부보 대상이 뭐냐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인적 위험의 조기 사망, 장기 생존, 건강, 실업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실업 위험 같은 경우 기본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진 일반적으로 부보 대상이 되는 조기 사망이나 장기 생존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 재산 위험이나 배상 책임 위험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게 어떤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페이지 넘겨서 표 1-4. 부보 가능한 위험과 부보 가능하지 않은 위험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건 어떤 거다?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산업이 변화가 됐다. 그럼 이건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나는 사고가 나서 마음이 아파. 이거는 내 마음이 아픈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위험이잖아요. 자,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쪽에서는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2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위험관리의 목적이 손해 발생 전과 후로 나눠진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손해 발생 전의 목적 굵은 거 3개, 그다음 후의 목적 위에서 2줄. 근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손해 발생 후 목적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의 생활 유지.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위험관리의 목적이 표 1-5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위험의 측정 및 평가 쪽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25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위험. 네, 요거에 포커스 맞춰진다라는 거죠. 상대적 개념의 객관적 위험. 그래서 거기 표가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이렇게 보면 아는 얘기니까 요 표에 대한 개념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 위험 측정의 요소 맨 첫 번째 줄에 3가지 요인 빈도, 규모, 분산.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손실의 규모 측정이라고 돼 있어서 최대 가능 손실과 최대 추정 손실 요 2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가능 손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달랑 맨 밑에 줄에 이론적이긴 하지만 실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 추정 손실에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요 2가지 기준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위험 관리의 방법 28페이지. 위험 관리의 방법에는 위험을 통제하는 거, 회피와 축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재무적으로는 위험의 이전, 그리고 위험의 보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험 축소, 또 위험의 방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화재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 설치한다든가 스프링클러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동차로 보게 되면 에어백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험의 회피와 위험의 축소가 어떤 때 하는 건지, 그리고 위험의 이전 30페이지에, 그리고 위험의 보유. 위험을 이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이죠. 그렇죠? 예, 보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위험의 이전에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30페이지 네 번째 줄 위험의 이전에 보험 외의 이전 방법이 계약에 의해서 가격 위험에 대해 해칭 주식회사 설립. 요것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위험의 이전과 보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위험의 보유. 위험관리 방법 쪽에 보시면 31페이지에 그래서 표 1-6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위험관리의 평가. 그래서 요걸 정리해 놓은 게 3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맨 하단에 나와 있는 표 1-7이죠.
위험이 빈도가 높고 심각하면 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빈도가 낮아. 근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험.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위험관리 프로세서는 우리가 재무설계 프로세서에서 보시듯이 거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요거 정도는 뭐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보험의 수요와 공급. 보험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나와 있으면서 경제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 법적 관점, 수리적 관점 해서 경제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개별 위험과 집단 위험을 모두 감소시킨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보험제도는 개별적인 위험도 감소시키지만 집단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라는 거, 그렇죠?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수가 만인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1인이 만인을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관점, 보험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맨 밑에 줄에 보험 계약자가 각자 부담할 몫을 배분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40페이지에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연한 사고, 그렇죠? 기본적인 특성, 우연한 사고, 그리고 위험에 이전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전이 안 되는 위험은 보험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맨 밑에 그 위험의 이전에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거 순수 위험,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 상해, 인적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손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손해여야 돼요. 그래서 손실 보상이란 옆에 41페이지에 피보험자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더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재무적인 손실에 국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주요 원칙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주요 원칙 표 1-9 경영의 원칙과 그 다음 계약의 원칙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영의 원칙의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준 것과 받은 것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총보험료를 따지게 되면 내가 지급한 보험금 그리고 사용한 경비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순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급부 균등의 원칙은 수지상등이 회사 입장이라면 급부반대급부는 개인 입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요게 좀 어려웠죠.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이익의 의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이익. 그래서 내가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피보험자가 사실 내 건물이 아니야 저건. 그러면 내가 저 건물이 불탔을 때 내가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손해보험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험의 가장 기본은 실손보상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생명보험 쪽에 봐도 정액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전제는 실손보상이니까 거기서 늘 나오는 얘기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렇죠? 그다음 일부보험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해보상의 원칙은 실손보상 손해 난 것만큼 보상해 주겠다. 그 다음에 대위의 원칙 한 페이지 넘겨서 대위의 원칙은 뭐였어요? 대위.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위해서 돈을 만약에 지불해 줬으면 또는 보험회사가 누군가 사고 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 줬으면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지불한 것만큼 보험회사가 권리를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림 1-4에 보시게 되면 그 보험 대위의 원칙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문구가 중요해요. 그림 1-4 바로 위로 5번째 줄, 6번째 줄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는 보상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게 양도해야 된다. 자, 대의회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보상받고 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으면 이중 보상이 되니까 그거는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회사에서 줬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쪽에서 대리권 행사에서 갖고 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당연히 신의성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지 의무를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은폐나 담보와 관련되는 이야기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기대 효용 이론과 위험에 대한 태도 쪽에서는 49페이지에 보시면 회피 중립 선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박스 바로 밑에 설명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중립적, 그 다음 회피형 사람은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가죠. 그 다음에 선호형은 볼록한 형태로 갖고 간다라는 거.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뭐 50페이지, 51페이지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52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보 가능에 대한 부보가 가능한 위험. 어떤 보험이 부보가 가능하냐? 보험이 부보가 되려면 같은 위험,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또 성립이 되고 보험료도 17일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충분하고 동질한, 우연하고 우발적. 이미 알고 있어. 저기 불나고 있어. 이거 보험 가입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고 측정 가능하면서 거대 재해여야 된다라는 거. 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53페이지에 첫 번째, 맨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뭐 동질의 위험이고 뭐 여러 가지 거대 재해가 아니고 다 좋은데 보험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여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적합한 보험료까지. 자, 보험은 해칭 그리고 도박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또는 그걸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보험이나 도박이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보험도 보험료 살짝 냈는데 보험금이 왕창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행계약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굵은 글씨 위주로 해도. 그리고 보험과 해칭. 보험과 해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험은 개별 위험도 줄이고 전체 위험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칭은 그냥 이전만 시키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5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반면에 해칭은 위험 이전만 할 뿐 감소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쪽, 1장 쪽인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2장 쪽에서는 가격 책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앞쪽은 굵은 글씨 위주, 타이틀 위주로만 이래도 좀 하고 대충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2장 쪽은 개념 잡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는. 60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산출 원칙에서 법정 기본, 세부, 경영상의 원칙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럼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뭐냐면 법정 기본 원칙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럼 세부 원칙은 비과도, 충분, 공정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경영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형태로 구분하시면 돼요. 법정 기본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세부 원칙 세 가지 기억하시게 되면 나머진 경영상의 원칙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감독 및 규제 측면에서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의 원칙이 어떤 건지 좀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원칙에선 단순하고 안전 적응, 손실통지의 장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타이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타이틀 한번 보시고 먼저, 그 다음에 최소한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봐주셔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봐도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보험 요율의 종류. 보험 요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 등급과 개별. 그래서 등급 요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연령이 몇 살이냐, 예를 남자, 그리고 연령 55세 이러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등급 요율.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개별 요율. 그 사람마다 언더라이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별 요율 쪽에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 해상보험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 예정요율, 경험요율, 소급요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 즉 등급요율은 아니다라는 거. 보험료의 구성에서 보시게 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격요인에 보시게 되면 뭐 위험률 나오고 이자율 나오고 사업비율 나오고 기타 나오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위험률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올라가죠, 당연히. 위험률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보험료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가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되고 부가보험료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예정 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돈을 더 잘 벌 것 같으니까 보험료는 덜 받아도 되잖아. 왜? 적정하게 받아야 되니까 보험료는. 그죠?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니까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각각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사. 언더라이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계약심사는 기본 원칙 쪽 한번 볼까요? 대량 위험의 원칙. 동질한 위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산 가능한 위험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의 계속성. 그리고 형평성 유지 원칙. 요건 좀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타이틀 정도 보시면 안의 내용은 그냥 유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역선택과 계약심사. 역선택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보험에 안 들었으면 되는 사람인데 가입하는 거예요. 즉 내가 리스크가 높아. 그러면 나는 가입하는 거죠. 그럼 내가 리스크가 높아서 가입하게 되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표준체가 아니고 내가 건강체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선택인데 그걸 누구만 알아? 나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그래서 하는 거죠. 계약심사는. 그러다 보니까 70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청약서상의 질문서. 그 고지 의무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7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안 하거나 거절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아니 보험료를 깎았거나 보험금을 깎거나 아니 보험료를 더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지 의무라는 걸 주고 그래서 계약자 날릴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그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모집보고서, 모집자 보고서,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실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정보를 보니까 신체적인 위험, 그다음 환경적인 위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도덕적 위태와 재정적 위험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요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 방법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셔서 74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험금 지급에서는 보험금 결정 시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무나 간단한 거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손해통지. 첫 번째죠. 계약자는 즉각적 손해통지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손해통지가 지연됐을 때는 지연된 거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손해증명이나 손해사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78페이지.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 재무 건전성. 여기서는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RBC 비율. 그렇죠? 그래서 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 건전성 쪽에 두 번째 단락에 지급 능력이란 책임 준비금을 준비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줄에 가서 보시면 지급 능력이라는 세 번째 줄, 과거에는 책임 준비금만 충실하게 적립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책임 준비금보다 초과해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돈이 없으면 회사가 위험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 RBC 비율로 따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파트 6줄 정도, 7줄 정도 되는 거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7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위험 기준 자기자본제도, 그래서 RBC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해발생 시에도, 자, 책임 준비금은 예상한 손해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손해발생 시에도 지급을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림 2-3에 보시게 되면 가용자본의 종류가 나오고요. 요구자본의 종류가 나와요. 기본자본서부터 보완자본, 차감자본 나오고 보험, 시장, 금리, 신용, 운용 리스크 쭉 나오죠. 그렇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공식.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거. 그래서 가용자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밑에 요구자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가서 보시게 되면 감독조치 표 2-5. 외우기 어려운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그 두 줄은 구분하고 대상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IFRS 17로 변경된 IFRS 4 2단계 거기 보면 첫 번째 시가평가, 두 번째 직접 신기획기만 배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익, 그래서 서비스 제공만 수익으로 인식. 이렇게 해서 둘레, 여섯, 여덟, 10줄이죠. 예, 83페이지 맨 하단에 10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평가, 직접 신계약비 배분, 유지율을 위한 거다, 그건. 새로운 계약을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부만 수익으로 인식해라.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이익 중심의 경제가 경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84페이지 쪽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유통 채널 쪽은 굉장히 내용이 읽어보면 막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상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설계사는 대리도, 삼권도,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보시게 되면 어딜 보시게 되면 되냐면 표 2-6 보험 유통 채널과 개념에 대한 기능 요 파트.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줄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줄에 86페이지 맨 위에 줄에, 그러니까 86페이지 표 2-6 그 박스가 중요하고요. 거기 위에 줄에 보시게 되면 설계사는 중개와 초회보험료 수금, 그 이에 수반되는 업무, 이걸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이 박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8페이지 가운데 지금 보험회사 임직원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별도의 모집 사유를 둘 수 없으며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보험 대표자는 보험 모집을 못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설계사와 관련되는 얘기가 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금융위에 등록돼야 되고 맨 밑에 일사존속주의고 다만 이제 반카츄랑스가 실시되면서 교차 모집이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차 모집이 된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타 업종 한 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대리점 금융위에 등록 메뉴에 있죠.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대리점에 대한 이야기는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리점은 그 대리점의 가운데쯤에 대리점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이나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설계사와 대리점 간의 겸용 이중 등록은 금지한다. 그렇죠? 이 부분하고 해서 밑에 것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중개사 중개하는 자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메뉴 이제 겸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중개사가 설계사 또는 대리점과 다른 것은 위험관리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카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이게 외부 영업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해서 쭉 나와 있는 6줄 정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 번째 줄, 첫 번째 줄까지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25%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좀 읽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별 법적 권한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표를 보면 정리가 되니까 92페이지 표 2-8 보면 정리가 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 정리된 걸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권한 쪽에서 맨 밑에 줄에 3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설계사는 그리고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리점은 갖고 있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라는 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근데 중개사는 본인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쪽 파트는 중요합니다. 이쪽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는 이 파트는 좀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안 읽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표 2-8, 92페이지. 전속 여부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쪽에서는 보험 쪽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쪽이 약관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적합성의 원칙은 우리가 여러 가지 A과정 여러 군데서도 봤지만 일반 금융 소비자와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권유할 때 이 사람한테 적합한지 확인해 버리는 거죠. 적정성의 원칙은 그 사람이 내가 권유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왔을 때 그랬을 때 적정한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복계약 확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규제 여기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9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전화를 이용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통화 내용부터 청약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본이나 증권, 그 다음에 안내문 등을 통해서 당해 계약이 음성 녹음에서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부당계약에 대한 전환 금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1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1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의 차이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특별이익증 100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셔서 보험상품 공시제도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102페이지에 맨 밑에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저축보험료만 적립이 된다. 보장성 보험 네 번째 줄에 보험가격 지수를 공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보험가격 지수가 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보험가격 지수가 뭔지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107페이지에 가운데쯤에 보시게 되면 요건 숫자만 이야기할게요. 30일, 14일, 그리고 4줄 정도 내려가서 30일. 그리고 109페이지로 오셔서 60일. 그리고 내려가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20일. 요 숫자 위주로 해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보험 계약 관계 법 쪽에서는 보험 계약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타이틀만 좀 봐주세요. 윤리, 선의. 그러니까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리와 선의는 114페이지. 단체성, 기술성이 있어야 되고, 단체가 모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회성과 공공성, 상대적 강행법성, 그리고 계약상의 법률상의 특징이 있죠. 유상쌍보다 분료식 낙선계약이다, 사행계약이다, 부합계약이다, 선의계약성이다, 계속계약성이다, 영리적 상행일성이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중요하다는 건 느끼시죠, 그렇죠? 그다음 보험업법 117페이지.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는 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험업법은 보험감독기관과 보험사업자 사이 관계 규율하는 공법 규정과 보험사업자 설립 운영과 관련되는 사법이 혼재된 혼합법이다. 실질적인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사업자의 규제의 맨 위에 줄에 우리나라 보험사업의 설립은 허가주의다. 그리고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생보와 손보의 전 보험업종을 취급하는 경우엔 재산보험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험업 겸용은 제한하고 있다. 손보다가 생보다가 손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전업종 취급할 경우에는, 전 종목 취급할 경우에는 재산보험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 파트. 나머지는 넘어가셔서 보험계약 이전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기타 관련되는 법률 120페이지. 약관 규제와 관련되는 법률 쪽에 보시면 121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맨 위에 한글로 작성,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로 써야 된다. 중요한 내용 명확하게 표시해라. 이거 다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불공정 약관은 무효화시키는데 일부만 불공정하면 다른 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만 무효다라는 거. 전체가 아니고.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면 다 무효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꼭 읽어보시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쪽에서는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23페이지 표 3-2.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데이터 3법 시행해서 밑에 표 3-3 개인정보, 기명정보, 익명정보가 활용 가능한 범위, 개념. 요 파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요거는 뭐 우리 다른 쪽에서도 봤으니까. 근데 예금자 보호. 말이 필요 없죠. 예금자 보호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 보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보험 계약의 요소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피보험자 쪽에 127페이지에 보시면 인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자연인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자연인만 된다. 그리고 두 달락 내려가서 보시면 사망보험계약은 15세 미만 심신산실 심신박약자는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심신박약자는 이런 경우엔 가능하다 라는 게 나와 있으니,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무효다라는 거.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두 번째 줄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 맨 밑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확정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다. 그 다음 보험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보험 수익자나 보험자 이행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보험 가입 대상을 말한다 라고 해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인보험은 사람, 손해보험은 재산.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보험사고 130페이지 보험사고는 우연해야 되고 발생 가능해야 되고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여기서는 보험료 밑에서 세 번째 줄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험기간 일반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소급보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대기기간이 있는 보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 계약 조항에서 피보험 이익 요건 나오죠.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가 가지는 그러니까 손해보험이죠. 피보험자가 가지는 그래서 요건 세 가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은 뭐죠? 법률상 최고 한도.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평가액이라는 거죠. 보험 가액. 개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평가 시기는 뭐 미평가 보험과 기평가 보험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기평가 보험은 선박이나 운송 적화 보험에서 많이 사용되고 미평가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액이 결정된다라는 거.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간의 관계 전부 일부 초과. 그죠? 중복보험까지. 초과보험엔 중복보험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거기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거 쭉 요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에서부터 4번까지 보험자 대위는 우리가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잔존물 대위도 있다.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돈 지급했으면 그거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청구권 대위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맨 밑에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험계약의 성립 그래서 청약과 승낙. 여기서 청약에 대한 거절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청약을 하면 회사는 30일 이내에 오케이냐 아니냐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맨 밑에 통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청약의 철회 15일과 30일 네 번째 줄에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15일과 30일 그리고 그 밑에 박스는 약관 변경된 거 있으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15일과 30일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약관 쪽에 넘어가시고 140페이지 141페이지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취소 사유가 나오거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 사유의 무효와 보험 사유의 취소 요건. 요건 제가 뭐 어차피 읽어드려도 지금 타이틀만 읽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 146페이지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 의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3년이에요. 보험자의 권리는 2년이고 보험회사의 권리는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147페이지 나와 있는 권리 청구권, 해지권, 감액 청구, 뭐 변경권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최소한 타이틀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의 의무, 고지 의무 있죠. 그렇죠?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얘기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의 149페이지 동그라미 3번과 4번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그 다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유지 의무 뭐 이런 부분들 위험 유지 의무는 내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증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떨어뜨리면 또 죽겠지만 최소한 유지는 시켜줘야 된다라는 의무죠. 보험사고에 대한 통지, 손해방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152페이지 보험자의 권리의 의무. 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도 있고 근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계약 해지권. 대신에 약관 설명이나 이런 의무가 있죠. 설명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증권 교부해줘야 되고 보험료 지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인보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도 보험료는 지급해줘야 된다. 그죠? 우리 중대한 과실이면 안 줘도 될 것 같지만 중대한 과실까지는 허용해요. 고의가 안 되는 거지.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의사고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로 자살인 경우 뭐 2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지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요 파트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보험의 보험사고의 경우에서 5줄. 나머지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 될 게 149페이지 잠깐 거꾸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요건 제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데 1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160페이지 공공부조 기초연금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여기 급여 종류만 알아두세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있다는 거. 사회보험 쪽에 국민건강보험 1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두 번째 줄에 가입자 두 번째 줄에 지역과 직장가입자 그리고 맨 밑에 고달랑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지역가입자인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 받는다. 보수월액하고 소득월액으로 나눠져서 받는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급여. 급여 쪽에서는 그 박스 있죠. 입원비 총 진료비 20% 거기에서 그 밑에 박스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박스에 있는 금액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6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그 가입 대상자 산재보험은 세 번째 줄에 사용자에게 고의과실 유무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주의.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은 1인 이상.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특수직종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한 페이지 넘겨서 보험료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바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특수직종 근로자는 반반. 나머지 급여 종류에서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 그리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나머지 장애, 간병, 유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급여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여기서 적용제외 근로자도 있다라는 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근로자는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용제외 근로자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을 예술, 특수 형태 직종 근로자 뭐 이렇게 플랫폼 종사자 확대하고 보험 설계사도 가입 대상이다. 바로 밑에 보험료 반반 부담한다. 근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표 170페이지의 표 4-4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120일에서 240일 또는 270일. 가운데 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자영업 고용 보험 맨 밑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그래서 그 옆에 실업급여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 가입해서 했을 경우만 한다. 그리고 120일, 최대 210일. 생명보험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전통형 생명보험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체감형은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체감형 같은 경우 대출금 상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중형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정기보험의 장단점. 정기보험은 종신보험하고 다르게 객단가가 싸죠.
그죠? 보장이 높죠. 대신에 놔두면 보험료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타이틀 위주로 읽어보세요. 연생종신이 뭔지, 피보험자가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수정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엔 보험료가 적은, 조금 뿐이 못 내는데 나중에 더 많이 낸다라고 하면 수정종신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 단점, 종신보험의 장점, 단점 쪽에는, 종신보험의 장점, 단점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쪽은. 그 다음 생사훈합보험, 뭐 단체 생명보험. 생사훈합보험은 죽으나 살아 받는 거고, 단체 생명보험은 5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5인. 그리고 사업비가 싸겠죠, 아무래도.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유니버셜 보험은 여러 가지 뭐 신축성이 있다.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180페이지 맨 하단에 변액보험 바로 위에 보면 유니버설 보험의 특징 나오죠.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변액보험하고 섞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184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거에서 186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의 감액 완납, 연장정기. 그래서 보시면 188페이지의 표 4-7 요걸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좀 볼만한 거는 189페이지 나와 있는 1년 만기 정기보험 산출하는 거. 요거는 좀 까다롭게 나오면 요거 나올 텐데 요거는 딱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숫자만 좀 바꿔서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니까 요건 좀 계산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쭉 가도 됩니다. 어디까지 가도 되냐?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생애가치 방식. 자, 생애가치 방식에서는 위에서 세 줄만.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추정한 다음에 이걸 적절한 할인 가치로 인해서 해서 가입하는 거다. 네, 계산은 필요 없고. 니즈 분석 방식. 한 페이지 넘겨서, 유족에게 필요한 소득과 일시금 니즈를 장래 물가 상승률로 감안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니즈 분석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9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왜? 요런 용도, 요런 용도, 요런 용도, 요런 니즈가 있으니 얼마가 필요하지? 이거 합계 얼마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자본 보유 방식. 순자산 보유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 보존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 가입하는 거. 그래서 거의 4줄 정도 읽어보시고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니즈 분석 방식이나 이거나.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200페이지에 맨 밑에 계산이 단순하고 실제 소득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정 부분 남겨놓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보험 쪽이 나오는데 재산보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볼 게 좀 없는 거죠. 이쪽은 내용은 복잡한데 자, 일반 상해보험 쪽에 담보 쪽에 보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성.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장 방식은 실손보상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일부는 뭐 정액보상되는 상품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셔서 면책. 고의. 그쵸? 첫 번째 고의로 해서 면책 조건 요거 좀 읽어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쭉 넘어가셔서 204페이지에 맨 위에 줄.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도어투도어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질병보험은 20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대기기간 중에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만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 그리고 207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그 박스 있죠. 예, 그 박스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가운데 거는 워낙 변하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210페이지에 소득보상보험도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 보험이니까 넘어가고 장기간병보험은 표 211페이지 장기간병보험은 표 4-12 일반 장기간병보험과 사회보험의 장기간병보험의 차이점.
그 다음에가 이제 손해보험 쪽인데, 213페이지 손해보험 쪽을 보면 일반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 나와 있는 거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실 만한 게 밑에서 둘에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그리고 보험 목적의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네, 요 부분. 그리고 신체 손해배상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도 있다. 요거는 안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봐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이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보험이나 기술보험 마찬가지죠. 기술보험은 그 216페이지 기술보험은 두 번째 줄에 기계보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조립보험, 세 줄 내려가서 건설공사보험. 네, 요거 구분하실 수는 있을 정도만. 그 다음에 218페이지의 장기손해보험 쪽에서는 그 맨 밑에 218페이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의 차이점. 그래서 2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장기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적립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동보건제도가 있다라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다음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쪽에서는 이게 내용이 많이 복잡하죠, 그쵸? 복잡한데, 220페이지의 맨 밑에, 네 번째 줄,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계약책임은 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기본 구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당연히, 그쵸? 예, 그래서 이해 안 가시면 표 4-8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뭐 의무와 일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니까 중요한 건 222페이지에 손해사고 발생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 요 부분.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223페이지에 맨 위에 일반 배상 책임보험은 네 줄 내려가서 원칙적으로 손해사고 발생 기준이고, 그 밑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한 네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배상 청구 기준이다. 거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과 4번, 가로 3번과 가로 4번은 요 파트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224페이지 면책,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은, 자동차 보험 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좀 꼭 보시고, 그러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2대 중대과실. 226페이지 나오는데, 요거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에서 네 줄까지. 그 다음 보험 종목 쭉 내려가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비사업용 자동차하고 업무용 자동차, 그 다음 영업용 자동차, 이 구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갔나?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요 표에서는 많지만.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의무담보와 임의담보. 그게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표 4-9, 그림 4-9. 배상책임 완화하고 대물배상 일정 한도 2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일정 한도. 거기까지는 의무, 나머지는 임의보험이다. 그래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뭐 대물배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도하고 금액까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해결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대물배상은 법적은 229페이지 맨 밑에 줄에 2천만 원까지는 의무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자기부담금도 있다.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에서 나와 있죠. 요 금액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있고 무보험 요거 중요해요. 가로 2번 무보험 자동차 상해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했을 때만 이거 특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료 231페이지 기본보험료의 가입자 특성요율, 특별요율, 특약요율. 특약에는 자동차, 가족운전 한전 특약, 운전자 연령 특약, 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림이나 이런 데 넘어가셔도 돼요. 운전자 보험 234페이지. 운전자 보험 쪽에서는 자동차 보험 있고 운전자 보험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자 보험에 대인배상 1 있고 대인배상 2 있고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뭐 의료비나 벌금, 방어비용, 형사비금, 면허 취소료나 위로금 뭐 이런 거 지급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가로 주석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표 4-17 바로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거.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 후 도주, 뺑소니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하지 않아요. 예, 요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보증보험 쪽은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뭐 까다롭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35페이지 나와 있는 보증보험은 이거는 대출보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보증.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용보증은 이거는 취업보증이다. 그럼 대출보증은 채무자가 잘못됐을 때잖아요. 그리고 취업보증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서 보시게 되면 다시 오셔서 23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대출보증.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신용보증 보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종업원을 채용하려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취업보증. 그걸 구분으로 하셔서 235페이지하고 236페이지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고 나서 그 표 4-18에 보면 딱 구분이 될 거예요. 권리보험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그 권리를 누가 보장해 주겠다. 보험에서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보험. 또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했는데 담보권에 문제가 생기게 돼. 담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 회사에서 책임져 주겠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해보험 상품 보험료 산출? 여기는 특성에 보면 사용 빈도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율 산정 방식의 순보험료 방식.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손해율법. 해서 사례가 아예 나와 있어요. 요 사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그거까지 3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쪽에서 봤었던 보험료 산출하고 요 2가지. 근데 다 뭐가 돼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 예시 안에서 뭐만 하면 된다. 숫자만 바꿀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물어보는 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42페이지 나와 있는 연금보험은 우리가 은퇴 쪽에서 더 잘 알죠. 그쵸? 그 다음에 246페이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은퇴 쪽에서 오히려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볼 게 이제 보험 세제. 보험 세제 쪽에서는
254페이지에 보시면 뭐 세제 혜택에서 보험료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 수익 나와 있고 한데 이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가져서 볼 만한 건 없고 257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왔었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내가 낸 것보다 더 받으면 저축성,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으면 보장성. 만기 때 사고가 난 거 말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세법상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받는 금액 말고요.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저축성, 적으면 보장성. 그걸로 끝. 그 다음 보험료 관련 세제인데 여기서는 25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낸 것들은 어떻게 해주겠다? 예, 소득공제 해주겠다.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을 내게 되면 그거는 100만 원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에도 또 따로 1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다.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이 보장성 보험 100만 원 들었으면 그거는 두 가지 드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25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61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으니 요 파트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또 세금 파트 쪽에서 그 연발정산과 관련되는 얘기로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가 대상이라면 이것도 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 예제가 나와 있으니 요쪽 파트는 세금 쪽에서 봐야 될 파트는 요 파트. 그다음 세액공제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262페이지 기업부담보험료. 거기에 보시면 나번에 단체 보장성 보험료 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 금액 70만 원. 263페이지에 금액 70만 원까지. 그러니까 7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한테 혜택 주는 거고요. 넘어가게 되면 소득으로 봐서 세금도 떼고 회사 입장에서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마지막 쪽이 되겠죠. 보험금. 조금 아까까지는 보험료였잖아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냐였으면 지금은 보험금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265페이지에 보시면 사망보험금. 그래서 사망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증여했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어디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봤어요. 상속에서. 그렇죠. 상속설계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66페이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금융재산 공제. 마찬가지로 상속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267페이지에서 보는 표 5-6. 표 5-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쪽 파트는 상속 다 한 다음에 여기 오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 괜찮죠? 사고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68페이지, 마지막 268페이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요거는 이 잡듯이 보셔야 돼요. 일단 10년 이상이 기본이어야 되고 150만 원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매월 균등한 보험료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신연금의 연금보험. 그러면 죽으나 사나가 아니구나. 그쵸? 죽으나 사나. 맞기는 하죠. 예.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금으로만 받아가게. 그쵸? 예, 그래서 보증기간이 있는 그거 말고는 어쨌든 간에 돈을 얼마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연금으로만 받아가야 된다. 다른 형태로는 받아가면 세금 띄겠다. 라는 이야기를 네 가지로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 268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축성 보험 차익,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69페이지 상단까지.
물론 도표는 이제 그거 따라가 보면은 위에 있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 파트는 세금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세금 쪽에서는 딱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 보장 100만 원, 100만 원 해주는데, 또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해주는데, 그 다음에 사업체 같은 경우 단체 보험 70만 원까지 한도로 해주는데, 그거 빼고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비과세 혜택 해주는 거 한도 주겠다. 1억이다. 10년 이상이다. 일시금은. 근데 만약에 일시금이 아니다. 적립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10년 이상, 그리고 납입은 5년 이상, 그 다음에 매월 월보험료 납입 금액이 150만 원 이하. 연간 한도가 있고 평균에서 하는 금액이긴 한데 우리 교재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종신보험은 금액 제한 없이 해주겠다. 다만 이 4가지 조건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268에서 269페이지까지는 달달달달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 7페이지서부터 269페이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파트들은 한 번씩 다 훑은 것 같아요. 책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게 1시간 한 10분 정도까지 되네요. 그죠? 자, 제가 열심히 피 터지게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눈 빨개지시도록, 그래서 시험에 다 수석하실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